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약간 좀 다른 배경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특별한 분을 모셨거든요. 이분을 모실 때는 좀 이렇게 좀 어두컴컴한 데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MTN의 기업경제센터가 있더라고요. 기업경제센터의 센터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MTN의 기업경제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수원입니다. 네. 김수원의 이슈 체크라고 하는 매주 한 번씩 나가는 방송을 MTN에서 이슈 체크. 네. 이게 문제가 되는 사건을 좀 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한 주에 가장 네. 크게 자본시장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오르내렸던 네. 뭐 그런 이슈들을 좀 취재를 해서 풀어주고 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있으면 그 네.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담아서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쏴주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이 저희 채널에서 네. 벌써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재무제표 맞습니다. 맞습니다. 때 저희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네네네. 그때 전경련의 사무실이 맞아요. 그때 거기 가가지고 제 핸드폰 들고 가서 배우다가 그때 대표님이 하셨던 그 멘트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좀 더 쉽게 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아쉬워하시면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표님이 워낙 그 회계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사경인혁 회사님이 전문가인가요? 대표님이 전문가인가요? 아예 사경인혁 회사가 저보다 훨씬 낫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저는 하수고요. 네. 사경인혁 회사가 책은 더 많이 팔리신 거 아니에요? 사경인혁 회사가 책도 그런가요? 많이 팔립니다. 그러면 뭐 겸손하시니까 뭐 그렇긴 한데 회계 분야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 있어요. 그 지금도 많이 팔린다면서요? 네, 뭐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 또 이것이 실전 회계다. 뭐 1일 3분 1회계 뭐 이런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계를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이번에 나온 책은 자본시장의 문제적 사건들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좋은 것들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막 막연히 희망적이고 그런데 대표님을 보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저걸 그냥 가만히 놔두지 못하시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물고 뜯고 핥히고 뒤집어보고 씹어보고 그렇죠. 까디비고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우리 자본시장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서 이 문제가 있었던 거 이거 한번 봐봐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죠? 뭐 수십 년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한 2, 3년 동안에 뭐 우리 자본시장에서 회계적인 사건도 있고 뭐 그 비회계적인 사건도 있고 하여튼 우리 자본시장에서 좀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들을 뭐 이제 관련자들도 만날 수 있으면 좀 만나고 뭐 자료 조사도 좀 하고. 또 재판이 진행 중인 거는 뭐 판결문도 좀 어렵사리 뭐 입수를 해서 판결문도 좀 뒤져보고 해서 그 사건의 뭐 본질 또 핵심 또 우리 사건의 또 이면 또 기존의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뭐 그런 어떤 또 새로운 사실들 뭐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 그런 거를 이제 조금 꽉꽉 이 내용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시장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사건들, 재무제표 속에 감춰진 사건들,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자세히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그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 잘 아시는 뭐 에디슨 모터스 그 목주의 사건, 그다음에 이제 CJCGB 뭐 비상전자 사건, 또 130조 리튬 그 채굴권 사기 사건. 그다음에 그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다가 포기를 했잖아요. 그 뒤에 소송이 벌어졌거든요. 계약금 반환 소송. 그 계약금 반환 소송에 얽힌 여러 가지 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뭐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부터 해볼까요? 일단은 뭐 에디슨 모터스 먹튀 사건부터 한번 먹튀 한번 드려볼게요. 원래 그 에디슨 모터스라는 회사는 그 전기버스 회사죠. 강영건 회장이 그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원래 강 회장은 그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있죠. 그 방송의 PD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SBS에서 나와가지고
방송 프로덕션을 만들어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폐기물 업체에 투자를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도 폐기물 업체들이 돈을 엄청 벌고 있잖아요. 거의 뭐 조 단위의 거래가 이루어질 정도로 그 뭐 쓰레기 그 폐기물, 또 환경 폐기물, 의료 폐기물. 근데 강영권 회장이 그 폐기물 업체 사업에 뛰어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인수를 한 게 이 전기 버스 업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디슨 모터스라고 하는 그 전기 버스 업체를 경영을 하면서 쌍용 자동차 인수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에디슨 모터스가 이제 전기 버스 회사니까 쌍용차를 좀 인수를 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면 시너지가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쌍용차가 참 이게 슬픈 기업입니다. 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기업이죠. 네. 창업자가 원래 쌍용차가 있었잖아요. 근데 98년도에 대우그룹으로 넘어가죠. 근데 대우그룹이 IMF 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그 워크아웃을 거쳐서 2004년도에 상하이 자동차로 넘어갑니다. 근데 상하이 자동차가 2009년도에 회사를 포기를 하고 그래서 법정 관리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2011년도에 인도 마힌드라가 또 인수를 하죠. 그 마힌드라가 이제 경영을 하면서 뭔가 좀 살아날 것 같았어요, 회사가. 그런데 2000년도에 코로나가 딱 와버리니까 마힌드라도 이제 쌍용차를 이렇게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1년도에 쌍용차가 법정 관리를 가게 되고 그 파산 재판부에서 이거를 이제 M&A 매물로 내놓게 되죠. 이때 강영권 회장이 이거를 쌍용차를 한번 인수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쌍용차를 인수를 하려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어떤 시장의 작전 세력들하고 손을 잡으면서 네. 쌍용차 인수를 테마로 활용해서 시세 조종을 그 한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어서 기소가 되었고 네. 지금은 감옥에 계시죠. 그래서 보석 신청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도 보석 신청을 했는데 두 번째 보석 신청까지 빠꾸를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죄질이 좋지 않고 그래서 도망갈 우려가 있고 이게 풀어주면 뭔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에디슨 모터스 먹튀 사건을 보려고 하면 네. 그 좀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코스닥 기업인데 이 작전에 동원된 기업입니다. 세미시스코라고 하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세미시스코가 나중에 그 강영권 회장이 이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에디슨 EV라고 회사를 이름을 바꿔요. 지금 회사 이름은 이제 스마트 솔루션즈라는 회사인데 하여튼 저기 이름을 자꾸 바꾸는 회사는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이름 바꾸는 회사는 그런 거 치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그냥 뭐가 있어요. 뭐가 그럴듯하게 뭐 에디슨 뭐 사고를 치고 이름을 바꾸고 그러니까. 사고를 치고 이름을 바꾸고 알고 보더니 그 회사였어?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잊혀지도록 만드는 거죠. 옛날 회사 이름을. 근데 이 회사 거래 정지 중인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가지고 쌍용차 인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그 강영권 회장이 가졌는데 이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자금을 조달을 해주겠다는 그 세력들하고 손을 잡았는데 이 친구들이 보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 시장에서 이제 소위 뭐 작전으로 주가를 띄우고 이런 친구들인데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그 세미시스코라고 하는 뭐 시총도 좀 약하고 뭐 경영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세미시스코를 시세 조정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그 쌍용차 인수를 위한 그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게 뭐 여기서 돈이 나올 구멍이 좀 있었나 보네요. 네. 어떻게 한 거지? 그냥 세미시스코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니까 이 세미시스코로 하여금 그 CB하고 BW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하고 그 자금을 에디슨 모터스가 이렇게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 세미시스코를 과연 어떻게 써먹었나 이걸 얘기하기 전에 좀 재미있는 뭐 재미있다고 하면 약간 좀 어폐가 있지만 하여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흥미진진합니다. CGV 그 유상증자가 있었잖아요. CGV 유상증자가 있었는데 유상증자 이후에 뭐 주가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저 비속어로 말하자면 그 주가가 개판이 된 거예요. 네, 박살났죠.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CGV 주가 추이 보시면
요게 이제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을 때고, 자, 이 차트는 이제 수정 주가 기준으로 만들어진 차트인데,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갭 하락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밑으로 이게 처박는 모양이잖아요. 네. 그 뒤에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유상증자 이렇게 하면서 좀 살아나는 듯 하다가 요 지점.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상증자 공시 때문에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요 부분에서 유상증자 이후에 이 부분에서 하락한 이유는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법원이 허락을 하지 않은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거거든요. 현물 출자가 무슨 말입니까? 좀 간단하게만. 현물 출자는 우리가 이제 뭐 유상증자를 하면 현금 증자를 하잖아요. 내가 신주 대금을 돈으로 내고 회사는 신주를 발행해주고 돈을 내는 거죠. 돈을 그렇죠. 주고 주식을 사는 거죠. 현물 출자는 말 그대로 현금을 내는 게 아니고 현물을 내는 겁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땅이 있다. 그럼 그 아하. 땅을 출자를 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땅을 줄게 지분을 내놔라. 그렇죠. 이런 거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내가 주식이 있다. 그러면 그 주식을 내놓을 수가 있고, 내가 특허가 있다. 그러면 그 특허를 가치 평가를 해서 내놓을 수가 있고, 내가 뭐 기계 장치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내놓을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와이프가 있다. 그러면 와이프를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의 인신매매가 됩니다. 네. 그래서 글자 그대로 현물, 현물을 현금이 아닌 현물을 내놓고 그 현물 가치를 평가해서 그만큼 신주를 받는 그러니까 거. CJ가 현물로 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CJ가 두 가지 이제 유상증자를 투트랙으로 한 거예요. 주주 배정 증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CGV의 대주주인 CJ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 100%를 현물로 출자를 하겠다. 그러면 왜 주주 배정하고 현물 출자를 결합을 했냐면 CJ가 가진 CGV의 지분율이 거의 50% 가까이 돼요. 그러면 한 4천억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2천억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CJ가 돈이 없으니까 그 주주 배정 그 현금 그 출자를 할 때 한 1,000억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대주주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았던. 그렇죠. 뭐 현금 출자는 조금밖에 안 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CJ가 그러면 우리가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끝나고 나면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 100%를 이렇게 현물로 출자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CJ 입장에서도 그 현물 출자가 필요한 게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그 자기 지분율만큼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주주 배정이 끝나면 지분율이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을 반가이하기 위해서라도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을 집어넣어 가지고 현물 출자로 지분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법원이 CJ가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을 현물 출자하겠다고 하는 거를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이거 대표님이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뭐 대표님 영향 아닙니까? 우리 판사님이 또 그 뭐 결정을 그러니까 판사님이 이거 들어오고 이거 김선 센터장 얘기한 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혼내주신 게 아닌가. 어쨌든 또 센터장의 페이스북 보니까 문제가 많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현물 출자라고 하는 것은 그 법원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현물 출자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현물의 가치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고평가를 하게 되면 출자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이게 1,000만 원짜리라고 평가돼서 1,000만 원씩 주식을 내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100만 원짜리밖에 안 돼. 그러면 이게 자본 충실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물 출자 같은 경우는 법원이 이렇게 심사를 해가지고 허락을 해주게 돼 있는데 이번에 그 CJ하고 CGV의 현물 출자 그 승인 요청을 법원이 불허를 한 겁니다. 왜 불허를 했느냐? 한마디로 한영회계법인이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가치 평가를 했는데 한영회계법인이 4,400억으로 평가를 했는데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 이거 뻥튀기 한 거 아니야? 이거 고평가된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요즘에는 법원에서도 밸류에이션까지 해야 되네. 법원이 법원 판사님들이 뭐 다모다란 교수 책을 보고 공부를 하셨는지 밸류에이션까지 지금 보시는데. 그러니까 한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4대 그 빅펌 아닙니까?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제가 볼 때는 약간 비참한 생각도 들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시장에서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었던 유상증자 현물 출자를 자기들이 밸류에이션을 했는데 법원이 믿을 수 없어. 뭔가 4,400억 근거도 부족해. 이거 좀 튀긴 것 같은데? 이러니까 완전히 한영 입장에서는 완전히 멘붕이 왔죠.
특히 한영의 밸류에이션 팀은 그래도 업계에서 밸류에이션을 좀 잘한다. 나름대로 그렇게 알려진 팀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한영 입장에서도 멘붕이고 더 멘붕은 CJ 입장에서도 멘붕이죠. 이게 일단 차단됐으니까. 물론 뭐 나중에 다시 재신청을 하고 밸류에이션을 다시 받아서 재신청을 하면 되기는 되지만 근데 이제 이 법원의 판단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가치가 올리브 네트워크스 가치가 과대평가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첫째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그 23년 올해 반기 말 재무 상태표를 보니까 장부상의 순자산이 한 1,400억 정도 되는데 장부상의 순자산 1,400억짜리를 4,400억으로 밸류에이션 한 걸로 봐서 예를 들어서 수익 가치를 부풀린다든지 아니면 뭐 무형자산의 밸류에이션을 이게 뭐 이렇게 좀 그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쉽게 말하면 PBR이 뭐 한 서너 배 정도 되는 거네요. 코스피의 PBR이 한 배가 안 되니까. 어쨌든. 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24년도부터 27년도까지 추정 손익이라든지 그 캐시플로우 자체를 믿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야, 이건 한영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이거는 거의 뭐 그냥 이 칼로 찌르는 수준의 그 멘트를 법원이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 한영 회계법인 너네는 회사 쪽이 제시한 그 추정 손익이나 추정 현금 흐름을 그거를 그 어떤 근거나 적정성을 잘 따지고 살펴보고 검토한 게 아니고 그냥 그거 그대로 그냥 너네들 믿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은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평가 방법을 DCF를 썼어요.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현금 할인법을 썼는데 회사 쪽에서 물론 회계법인에다가 자료를 제시를 하죠. 뭐 우리 회사 사업 계획은 이렇고 뭐 추정 손익이라든지 이런 거 기초 자료를 제시를 하죠. 그러면 회계법인은 회계법인 나름대로 뭐 이 업종의 뭐 성장성, 뭐 산업 지표 또 뭐 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가지고 회사 쪽하고 이제 이게 논의를 하는 거죠.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회사 쪽에서 너무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 우리 판단은 이거는 아니다. 해서 뭔가 손을 대야 되는데 법원이 재판부가 뭐라 그러냐면 야, 한영 너네들은 그냥 회사 갖다 준 거 그냥 그대로 쓴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회계 제대로 안 했구나 이런 거죠. 뭐야 안 했네 아무것도 안 했네 돈만 받았어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이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4,400억으로 평가가 됐으면 그 4,400억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유사 상장 기업의 그 PER이나 PBR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가지고 이 4,400억 숫자가 적정한가를 살펴야 되는데 그런 작업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런 내용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우리 법원으로서는 이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자면 야 한마디로 회사하고 짜고 장난쳤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그러니까 있는 이게 거죠. 그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현물 출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거 되게 좋은 거야. 가져가고 나 주식 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좋은 거라는 거를 적당히 좋다고 얘기해야지. 너무 심한 거지. 그걸 또 이제 잘 검토를 해야 되는 회계법인에서도 들은 대로 썼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군요. 저도 이제 그 자료를 밸류에이션 자료를 쭉 봤는데 뭐 나름대로는 뭐 자료를 만든다고 애를 쓰는 흔적은 있는데 자료가 생각보다도 좀 얇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너무 민감하게 이슈가 되었고 이미 현물 출자를 한다고 했을 때 벌써 시장에서는 야 이거 고평가할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 모험 매체에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칼럼을 쓰면서 이런 어떤 고평가에 대한 지적을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칼럼도 쓰고 했었는데 법원이 굉장히 이걸 유심히 볼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세세하게 따져볼 텐데 그러면 CJ하고 한영회계법인도 다른 밸류에이션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좀 약간 보수적으로 법원에 흠이 안 잡히도록 더군다나 이게 그냥 공시만 하고 말 게 아니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이하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CJ 정도 되는 대기업이 그 현물 출자에서 뭐 법원의 빠꾸를 먹은 사례가 별로 없어요.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 옛날에 뭐 롯데그룹 사례도 있기는 있는데, 근데 뭐 법원이 이걸 가지고 뭐라 하겠어. 굉장히 안이하게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별 문제 없을 거라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대표님만 아니었으면 그냥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 그러니까 제가 뭐 페이스북을 좀 닫든지 해야 되겠어요. 네. 어쨌든 네. 자금 조달. 이게 문제적 사건들을 하도 이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아무튼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왜 이게 DCF를 이야기를 하냐면 에디슨 모터스의 그 DCF 맞아. 에디슨 모터스 얘기해서 잠깐 지금 격길로 빠진 겁니다. 네. 그 에디슨 모터스 그 DCF는 확실히 장난을 쳤어요. 확실히 장난을 쳤고 그게 검찰 수사 결과로도 드러나 있는데 이분이 이제 뭐 강영권 회장이시고 그 유퀴즈에도 굉장히 출연을 했었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한테 그 화제가 됐던 분인데 이 에디슨 모터스 그룹이 그 샌프란시스코의 경영권을 장악합니다. 뭐 샌프란시스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 이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에디슨 그룹으로 넘어가면서 에디슨 EV로 바뀌었다가 문제가 되고 나서 뭐 스마트 솔루션으로 바뀌긴 했는데, 자, 경영권을 장악하고 나서 이사회를 장악하고 나서 에디슨 모터스가 한 일이 뭐냐면 샌프란시스코로 하여금 CB나 BW를 발행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800억 원의 자금을 조달을 시키죠. 그러면 이 800억 원의 자금을 빼먹어야 되잖아요. 에디슨 모터스 쪽으로. 에디슨 모터스가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21년 8월에 300억, 또 11월에 200억 해서 500억을 에디슨 모터스가 유상증자로 해서 샌프란시스코로부터 이렇게 돈을 가져가게 되죠. 돈이 지금 여기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에디슨 모터스로 간 거죠, 지금? 그렇죠. 주식을 주고. 네.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에디슨 모터스 주식을 받고 그 주식 대금으로 8월 달 에디슨 모터스 유상증자 때 300억, 11월에 200억 이렇게 이제 돈을 주는 겁니다. CBBW로 조달한 800억 중에서 500억을 이런 식으로 빼가는 겁니다. 빼먹는 건데, 이때 이제 그러면 에디슨 모터스 한 주를 얼마로 볼 것이냐 하는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회계사를 시켜서 평가한 가격이 이렇게 주당 6만 원입니다. 6만 원. DCF로 평가한 거예요. 올리브 네트워크 평가 방법하고 똑같은 걸 쓴 거죠.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하는 걸 쓴 거죠. 주당 6만 원. 주당 6만 원으로 계산하면 에디슨 모터스의 시총은 한 3,9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에디슨 모터스가 어떤 회사냐? 19년도에 매출이 이렇습니다. 20년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뭐 한 50억, 28억 뭐 이렇게 나온 회사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2개년도에 평균 영업이익이 한 42억 정도 되죠. 아마 한 40억 된다. 그 다음에 시총은 얼마로 평가했습니까? 3,900억으로 평가했죠. 그죠? 그러면 이거 PR로 계산하면 90이 넘어요. 100배 가까이 돼요. 100배 가까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부품회사 이 당시에 그 PR이 자동차 부품회사 낮아요. 3, 4 나올 때입니다. 이게 3, 4가 나오는 이유가 저는 3, 4년밖에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안 그래도 자동차 부품회사 밸류에이션 싼데 이거는 100배네요. 여기 에디슨 모터스는 물론 부품회사는 아니지만 중국에서 부품들 다 들여와가지고 그거 조립해서 만드는 전기차 회사 아니었습니까? 거의 부품 조립 회사 아닙니까? 근데 지금 PR 100배로 계산해가지고 주당 6만 원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안에 에디슨 모터스 내부에서도 조금 이제 그 양심적인 분들은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심하다. 제가 이걸 보니까 DCF로 어떻게 주당 6만 원이 나왔느냐. 21년도 예상 매출을 3천억으로 본 겁니다. 3천억으로. 그러면 아니 800억 하던 회사가 어떻게 21년도에 3천억을 하느냐. 야, 전기 트럭 만들어서 팔면 거기서도 매출 2천억 낸다. 그러니까 이제 회계사한테 기업 가치를 최소 4천억 이상으로 너가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엑셀로 기업 가치 4천억 원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DCF가 뭔 죄가 있겠어요. DCF는 죄가 없죠. DCF 평가를 사람이 하는데 회계사는 용역을 받아서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야, 숫자를 던져주는 거죠. 발주처에서 야, 얼마로 만들어내라, 얼마로 만들어내라. 요즘은 뭐 이런 경우들이 별로 없겠지만 얼마 전까지 아주 옛날에는 이런 식의 밸류에이션들을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4천억 이상의 밸류를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거의 한 4천억에 근접한 밸류에이션을 만들어가서 주당 6만 원으로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은 주식을 좀 상대적으로 적게 발행해 주면서 한 500억 원을 샌프란시스코로부터 뽑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 뭐 아까 3배 얘기하셨는데 뭐
10배라고 쳐도 40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00억의 밸류인데 400억의 주가라고 그러니까 시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돈 받은 거는 500억이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받은 거네. 근데 이거를 400억이 아니고 4천억이야 그러면은 지분을 500억 주려면은 그래 그럼 뭐 한 8분의 1만 줘도 되겠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나쁜 사람들이네요, 정말. 그러면 21년도에 예상 매출을 3천억이라고 봤어요. 그러면 실제로 21년도에 매출은 얼마였느냐? 나중에 817억이에요. 이거는 사기네요, 사기. 영업이익 11억이야. 22년도에도 역시 800억대 매출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22억이 났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망가졌네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11월 달에 또 200억 빼먹을 때 있죠. 11월 달에 200억 빼먹을 때도 똑같은 밸류에이션 자료로 주당 6만 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11월 달에 우리 회사 올해 매출이 3천억이 될지 800억이 될지 모르겠어요. 알지. 11월인데. 11월인데 알 수밖에 알죠. 없죠. 그런데도 매출 3천억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이사도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니까 21년도에 매출을 3천억으로 봤으면 22년도에는 한 4천억으로 볼 거고 23년도에는 한 5천억 뭐 5개년도 추정치를 막 7천억 1조까지 안 받겠습니까? 이거 안 봐도 뻔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게 4천억짜리 회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세미시스코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으로 이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이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되죠. 그 다음에 결산할 때 이 주식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6만 원이 아니고 3만 원밖에 안 되네. 예를 들어 3만 원도 많이 봐준 거죠. 그치. 만 원밖에 안 되네. 그러면 주당 5만 원에 평가 손실, 단기 손익으로 바로 반영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단기 손익으로 반영 안 하고 기타 포괄 손익에도 넣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게 그냥 똥이 된 거지, 그냥. 뭐 내가 이건 줄 알았는데. 에디슨 모터스라고 하는 주식 자산이. 그러니까요. 주식 자산이 이게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린 거죠. 푹 빠진 거죠. 네. 세미시스코 주주들한테 주주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겁니다. 주주들한테 엄청나게 큰 손실을 입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DCF가 무슨 죄가 있나. 이 DCF를 예시를 한 겁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이제 DCF가 아니고. 나름 뭐 DCF도 뭐 이렇게 굉장히 정교하게 숫자를 뽑아서 하는데 밸류에이션 자체를 아시다시피 나름 엄격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DCF는 엄격하게 하지만 뭐 숫자를 만지는 사람이 장난을 쳐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DCF로 밸류에이션 한다는 것 자체가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여기 여러 가지 가정을 조금만 바꿔도 사실은 굉장히 큰 밸류에이션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가정, 추정, 전체, 뭐 여러 가지 뭐.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변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뭐 다 해가지고 하면 특히 이제 뭐 연구 성장률을 몇 프로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숫자가 이제 확 바뀌어버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밸류에이션을 하는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뭐 이 밸류에이션 하신 회계사분도 참, 뭐, 잘한 것은 아니겠지만. 사정은 있겠지만. 그렇겠지만, 이 강영권 회장을 비롯해서 일당들이 이런 식으로 주당 6만 원의 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멀쩡한 코스닥 기업을 6만 원의 주식을 인수하도록 하고 나중에 세미시스코는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어요. 아까 12BW로 800억을 조달했잖아요. 원래도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저렇게 800억을 조달을 했는데 저 800억 원을 세미시스코의 어떤 사업이나 투자에 쓰지를 못하고 에디슨 모터스 주식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인수해 주는데 써버렸단 말이에요. 에디슨 모터스는 저걸 또 갖고 가서 자기를 뭐 빚값 가는데 또 써버려요. 그게 검찰 수사 결과에 이제 다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에디슨 모터스가 주가 조작 세력 일당하고 손을 잡고 이 세미시스코를 이제 테마로 세미시스코하고 같이 뭐 쌍용차를 인수를 해서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세미시스코 주가가 확 오르잖아요. 세미시스코 주가가 확 오르니까 이 세미시스코에 사전에 투자를 해놓았던 조작 세력 일당의 조합이 있어요. 이 조합이 주주면 안 돼. 민법상 그것도 그 조합이면 안 돼. 그것도 뭐 벤처 의심을 해야 돼. 벤처 시장 벤처 투자법이나 뭐 자본시장법이나 상의 조합이 아니고 그것은 뭐 감독원이나 금융당국이나 아니면 중기부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지만
민법조합 있잖아요. 이 민법조합들이 사전에 다 투자가 들어와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세력 일당들이 만들어가지고 다 투자한 조합이죠. 민법상류조합은 이 의사하고 저하고 둘이서도 지금 그렇죠, 이 자리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약하면 돼요. 네네. 각각 뭐 5천만 원씩 내서 1억 만들어가지고. 회사 만들 수 있는 뚝뚝뚝. 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에 이 돈 투자한다. 그래서 수익 나는 거 나눈다. 그래서 사인해라. 사인하고. 그다음에 국세청에 조합 신고하고 조합 통장 만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조합 해산도 둘이서 야 해산하자. 그러면 그냥 해산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만들고 마음대로 해산하는 거란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들어와서 딱 세미시스코 쌍용차 인수 테마로 주가가 쫙 오르잖아요. 싹 이제 먹튀 나가는 거죠. 겁니다. 다 강용건 그 세력 일당 그다음에 조합들이 다 이렇게 한 몸이 돼가지고 이게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는 겁니다. 이 빅픽처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이런 작전들을 많이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먹튀를 해본 놈이 다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강영권 회장도 거기에 엮여 들어간 것 같은데 제 느낌으로는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이렇게 뭐 역할도 배분하고 조합도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쌍용차 인수 이거 나가면 세미시스코 주가 오르고 그때 조합들은 사놨던 주식 차익 먹고 빠지고 뭐 강용권은 뭘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자기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아직도 있네요. 이런 게.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네, 앞으로도 있을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게 피해 당하시는 거잖아요. 세미시스코의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에디슨 모터스라고 하는 회사가 과연 그 쌍용차 인수를 할 수 있는 어떤 뭐 자금력이 되는지 또 왜 세미시스코를 인수한 뒤에 CB나 BW를 발행하게 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한다? 그 자금을 주당 6만 원으로 다 공시가 된 겁니다. 주당 6만 원으로 평가를 해서 그 자금을 에디슨 모터스 쪽으로 끌어들인다. 뭐 그 다음에 조합들이 막 들어와 있다. 조합들이 투자한 것도 다 공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한 2개 신문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를 썼던 기자들도 제가 잘 알아요. 저하고도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그 친구들도 취재를 하고 저도 이제 제 의견을 줬었고, 근데 정말 안타까웠죠. 이게 나중에 터지게 되어 있는데 정말 안타까웠죠. 그래서 그때 제가 페이스북에도 많이 썼습니다. 야, 이거 터질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어요. 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주가가 확 오르면 그쵸. 빨리 거기 안 들어가면 포모가 이럴 것 같고 남들 돈 버는데 나만 그런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들어가시는데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일단 뭐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다고 하니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이런 오늘 얘기 나왔던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안 당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투자는 저는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건 호구가 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그냥 그렇게 돼요. 이게 호구가 우리 개미들이 절대로 이게 시장에 호구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안타까울 때가 많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뭐 방송이나 SNS 같은 데서 개인적인 의견도 이렇게 좀 드리고 하는데 제가 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좋지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왜냐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야 주가 올라갔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또. 또 댓글에 비난 달리고. 그러니까요. 안 좋은 얘기를 그냥 안 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제적 사건들을 지적해 주시는 게 굉장히 밸류가 있지 않나. 왜냐면 이거 문제 있다는 거 지적 안 하면 계속 문제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머리말에도 개미들은 더 이상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조금 담긴 했습니다. 네.